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글쎄요, 이 광장에 고무되고 또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일반 그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40%를 터치를 했습니다. 40%를 터치한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새누리당이 이제 완전히 괴멸적 상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빨리 깨지든지 뭐 글쎄요, 각자의 길을 찾아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려니까 겁이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그 지지율과 이제 광장의 지지, 이 광장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주당 측 지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성민주주의 또는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나 질서 있는 민주주의 또는 숙려민주주의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공화주의적 질서 이런 거하고는 다른 굉장히 열성 일종의 그 직접민주주의의 일부분을 담고 있고 또 늘 어떤 대중의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또는 대중의 나쁜 말로 하면 광기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남미형 열성민주주의 아주 뜨거운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로 따지면 뜨거운 경기는 축구고 차가운 경기는 올림픽입니다. 사실 올림픽이 뭐 근데 이제 축구랑 집단이 격돌하죠. 그래서 굉장히 내셔널리즘적이고 광팬이 나오고 훌리건들이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광장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광장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면 그 뒤에는 소위 이제 전체주의적 열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한양대 임지영 교수는 대중독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치즘이라든지 스탈리니즘 이런 것을 1인 독재라기보다는 그 1인으로 표상되는 하나의 대중의 원망을 집결했다고 생각되는 어떤 독재자를 출현시키는 뭐 에드먼드 버크가 원래부터 그런 문제의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아주 싸늘한 그 당대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이런 놀라운 책을 썼던 분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독서 경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에드먼드 버크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사정을 이해하거나 또는 수준 있게 이해하려는 도대체 지금 한국 정치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수준 있게 이해하려면 역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희석 교수가 번역한, 김희석 박사가 번역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또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게 좋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12가지 12월 촛불 시민혁명 12대 입법정책과제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12대 입법정책과제를 내놓은 걸 보면 저는 야 정말 이 민주당은 집권당이 될 생각이 없는 건가? 정말 저 사람들은 지금 진지한 건가? 완전히 무슨 광장에 편성한 그런 포퓰리스트이거나 또는 이 공당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지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고 도대체 누가 이 12가지를 선정을 하고 12가지 시민혁명 12가지를 밀어붙이겠다고 약속을 공약이라고 내놓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물론 새누리당이 있고 집권 세력에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안티테제로서 소위 반대당, 반대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아주 뭐 말이 안 되는 법이지만 혹 해봄직할지도 모르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약간 대선 공약 비슷하게 1단계 대선 공약, 뭐 대선 공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촛불 혁명을 뭔가 이 정치적 이니시어티브로 가져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12개 입법 정책 과제를 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민주당은 아직도 그 야당의 기질, 반골 기질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 권력을 담보할 정도의 말하자면 국정의 중앙지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정의 중앙지대를 담보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저 반대당이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는 택도 없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은 좀 정상화되어야 여당도 정상화되거든요. 어떻든 지금은 사실상 민주당이 1당이죠. 뭐 그게 정상화되어야 이게 다른 정당도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보면 부정축제재산의 국고환수특별법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부정축제재산의 국고환수특별법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부정축제재산의 국고환수특별법 이 기존의 어떤 형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국가의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자 통화 내용 및 위치 정보 제공에 관한 법. 이것도 그냥 최순실 사건 관련된 거죠. 국회 청문회 불출석자 통화 내용 및 위치 정보 제공. 국회 청문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통화 내역을 내놔라. 위치 정보를 내놔라. 수사기관 흉내를 내겠다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국회 청문회에서 마음대로 개인들에게 그냥 야 통화기록 갖고 와. 그럼 다 국회라는 것은 공개된 공론의장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일단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부 부분을 말고는 다 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 깐다 이런 얘기인데 천만만부당이죠.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 및 사업보고 의무화 이거는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또 이런 법을 만들면 중복이다, 과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과 정부 강요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과 정부 강요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법. 글쎄요. 민주당이 진짜로 정권을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당인데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단순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이나 주요 강요들의 24시간 일정은 국가기밀입니다. 국가기밀입니다. 그걸 다 공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일정을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가면 그날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소상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지만 대통령 일정을 어디에서 뭘 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죠. 안 됩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안 됩니다. 뭔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거기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죠. 아니 장관이면은 사생활을 다 까야 되느냐. 이건 넌센스죠. 장관에게도 사생활이 있는 거죠. 대통령에게까지 사생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행동은 보안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다 깔아?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특정 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수혜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면 누구에겐가 이익이 갑니다. 또는 손실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그 정책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쓱 바꾸어서 자기의 이익권을 챙기려고 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만든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이 로직을 잘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거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익이 된다, 누구에게 손실이 된다는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법이라는 것은 보편입법의 원칙에 맞게 그 자체의 정당성을 따져서 만들고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볼지는 몰라도 그 이익 여부를 따져서 무언가의 반대급부를 입법하는데 요구하거나 당연히 그 다음 절차로 네 이익을 봤으니까 뭔가 내놔라 그러겠죠. 그런 거는 법도 아닙니다. 그냥 거래일 뿐이죠. 그래서 법 자체가 누구에게 권리나 특권을 창출하는 법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국회는 계속 이익 집단들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어떤 법이든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집단에 말하자면 이 기업이 이 법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이익 손해를 보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처분적 법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입법을 만들어야지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특권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주거나 재산권에 제한을 하거나 재산권에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국민 소환제를 하자는 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 국민 소환제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도 국민 소환제를 적용을 하고 저는 기분 같아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소환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분에 따라 기분으로는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소환제를 하거나 국회의원이면 4년에 선거를 또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중간에 소환제를 만들어 버리거나 하게 되면 지금 지자체 일부 소환제가 있습니다만은 소환제를 만들거나 하면 소위 촛불 집회를 아예 구조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저 데모하고 촛불만 하면 누구든지 소환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촛불만 조직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눈만 뜨면 정치하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하기 싫은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에게 대의제 민주주의로 맡겨놓고 나는 생업 좀 하자 말이야. 바빠 죽겠다 나는. 그러니 내가 전문가를 뽑을 테니까 당신이 해라 하는 것이 현대민주주의 기본 골격이거든요. 정치 좀 잊어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온 국민이 매일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죠. 왜요? 그래야 자기가 중심에 있고 스타가 되고 아닙니다. 국민들은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현대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이에요. 국민들은 생업으로 돌아가는 선거로 끝나는 게 법치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24시간 정치판, 365일 정치판으로 만들겠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 소환하자고 난리가 나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국민 소환하자고 난리가 나고 촛불 대 촛불이 막 지역구에서 붙고 쌈박질을 할까요? 그래서 쌈박질 하면 민주당이나 이런 데 있는 정치꾼들은 아주 재미나겠죠. 뭐 매일마다 자기 동네에서 막 데모가 나고 촛불이 나고 난리가 나고 자기가 가서 막 연설을 하고 싶고. 정치는 그게 정치가 아닙니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거든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 18세 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글쎄요. 선거권 확대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선거권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게임을 1시간 더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내가 초콜릿을 하루에 2개 이상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 하게 되겠죠. 18세 먹은 대학생들이 펄쩍 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세, 19세 글쎄요. 저는 20살도 낫다고 봅니다. 20살. 경제정책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쭉 정치 쪽으로 있고, 경제는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기간을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 바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은 상가임대차 보호가 더 잘 되고, 상가임대차 보호가 더 잘 되고 전월세가 안정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상가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약되므로 나중에는 누가 상가임대 장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발표되는 순간에 상가 임대료는 2배, 3배로 폭등할 겁니다. 거기에다 나중에는 상가 구하지도 못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것은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상가를 지어서 파는 사람은 팔고 임대 들어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임대를 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지금 5년 기간을 줄여줘야 그게 무슨 임차인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떤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임대인의 지위도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장 가격으로 수렴돼 가죠. 시장 가격이 가장 적절하게 그 시세를 반영하는 가격들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3년짜리로 해, 5년짜리로 해, 10년짜리로 해 한다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이제 좀 철 좀 들어서 시장 경제 원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간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점차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마트 가격은 뭐 얼마로 해라, 구멍 가게는 얼마로 해라 하고 모든 품목에 점점 가격을 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공산주의가 돼서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겠다.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 위안부에 대한 합의도 중단하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12가지 촛불혁명 공약에 해당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중에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서 붙어야 됩니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실수가 겹치면서 비록 지금 탄핵을 당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민주당은 과연 지금 진지한가? 민주당의 이 12가지 혁명 공약, 소위 촛불 공약, 12월 촛불 시민혁명 12대 입법정책과제, 김치국물 마시지 마라. 가만히 보면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집권이 되겠는가? 물론 문재인 후보는 지금 공공연히 헌재를 겁박하는 위헌적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국제 유엔에 의해서도 범죄인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김정은이를 제일 먼저 만나겠다 뭐 등등 해서 소위 이 기회를 틈타고 촛불 시위로 민중들이 박근혜에 대한 정오심을 불태우고 있는 이때를 빌미로 발언의 영역을 확장시켜 놓겠다고 무자비한 얘기를 마음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주당도 국민 40%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정당이고 책임 정당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같은 상황일수록 책임 정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해서 매우 유감이다. 12대 촛불혁명 공약을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민주당은 아직도 진지하지 않다. 충분히 진지하지는 않다. 아직도 이 길거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정당에 불과하다. 참 서글픈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왜 다 이 모양이냐. 정말 서글픈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